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은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키고 일주일 후 8월 29일 공포하게 이릅니다. 그리하여 대한제국은 국권 상실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 한일병탄조약 혹은 경술국치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화하여 강제로 피탈하였고 우리의 역사를 날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조선징은 파벌을 일삼고 서로 욕하고 추하고 더러우며 시끄럽고 버릇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선인들을 위한 구세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6년을 일본에게 당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1945년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도 잠시 서양이 밀어닥쳤습니다. 서양은 일본과 달리 우리를 교묘하게 농락하였던 것입니다. 총칼 대신 상품으로 우리를 농락했습니다. 그 상품은 단순히 초콜릿이나 양주 또는 햄버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학문과 예술, 종교와 문화, 사상과 철학으로 무장한 가장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열등감은 더욱 격심해졌습니다. 서양은 우월하고 동양은 열등하다는 세뇌를 받아서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서양을 모방했습니다. 의식주는 물론 정신마저도 서양화되었습니다. 근대화란 이름 아래 정신없이 서양을 모방하고자 치달렸습니다. 모든 가치는 서양, 특히 미국에 주어졌고 미국을 대신한 미국 지식인을 선지자로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1978년 에드워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저서에서 서양의 동양에 대한 우월주의가 문학과 학문 또는 예술과 종교 등의 이름으로 어떻게 조작되어 왔고 그것이 제국주의적 권력 지배와 어떻게 결탁되어서 식민지 민중을 열등감에서 사로잡히게 되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일본은 고작 서양을 모방하여 우리를 착취하고 조작한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영화를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300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영화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폴리스와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특히 기원전 490년 마라톤 전투를 끝내고 3차 살라미스 해전을 앞두고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벌이는 너무나 유명한 전투신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스파르타 병사들과 레오니다스를 묘사하는 이미지와 페르시아 병사들과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에 나타난 이미지를 통해 나타난 서양은 우월하고 잘생기고 용감무쌍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양은 못생기고 추하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양 중세사에서 십자군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양의 관점에서 십자군 원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8차에 걸쳐서 성지탈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원정이 오스만 제국의 입장에서는 영토 침략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원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제국주의의 미화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리엔탈리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재현할 수 없고 재현되어져야 한다. 위의 말은 바로 에드워드 사이드가 자신의 저서 오리엔탈리즘에서 제사로 삼은 칼 마르크스의 말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동양을 의미합니다. 즉 동양인은 자기 스스로를 나타낼 수 없고 누군가에 의해 나타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인류의 평등을 주장한 칼 마르크스조차도 동양인에게 스스로를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는 사이드에 의해서 창안된 신조어도 아니고 또한 사이드가 내린 정의로서만 그 개념이 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용어는 이미 19세기 중엽부터 서구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서양인들이 동양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곧 동양학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서양이 동양에 반응하는 방식으로서 서양 또는 서양인이 동양이나 동양 문화에 대해서 갖는 태도나 관념, 이미지 그리고 서양인이 동양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담론이라는 뜻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리엔탈리즘을 사이드식으로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동양에 대해 권위를 갖기 위한 서양의 지배 담론으로만 규정하고 해석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수가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오리엔탈리즘은 사이드의 정의보다는 훨씬 더 넓고 다양한 속성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며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도 그러한 더 넓고 다양한 개념 속에 포함되는 일부 개념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 영원한 상호 타자. 스스로를 알고 타자를 아는 자는 동양과 서양이 분리될 수 없음을 또한 알 것이다 라는 괴테의 말. 또 키플링의 동양은 동양이고 서양은 서양. 그 둘은 결코 만날 수 없으리. 괴테와 키플링 두 사람의 관점에서 나타난 상호 모순은 동양에 대한 서양인의 태도의 오랜 모순적 양면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양인에 있어서 동양은 한편으로는 동경의 대상이고 영감의 원천이며 지혜의 셈이고 문화적으로도 우수성을 지니고 있어서 서양의 불완전한 결함을 보완하고 반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거울인 셈입니다. 반면에 그것은 또한 알 수 없는 신비와 위협을 내재하고 있는 혼돈과 정체의 새로운 과거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방 지역인 것입니다. 서양이 동양에 대해서 갖는 이러한 모순적 인식의 양면성과 한계가 타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 없는 고정관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리엔트라는 말의 사실적 의미는 원래 아시리아의 비문에 등장합니다. 아수라는 말이 나중에 아시아, 즉 떠오르는 지역, 경의의 원천, 그리고 에레브라는 말은 나중에 유럽으로 해가 지는 쪽을 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대에서는 서양인들이 동양을 지중해 경계로 하여 동쪽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제국 내의 동부지방은 물론 제국 외부의 동쪽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용어였다가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리되고 서유럽이 그들의 중심 세계를 형성하면서 자신들을 서방, 즉 악시덴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리엔트는 이와 대조되는 이질적 문화를 가진 동방세계라는 뜻이 부과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잔틴 제국과 이슬람 세계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유럽인의 지리적 지식이 점차 확대되고 그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져 이제는 근동, 중동, 극동아시아 지역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은 근세 유럽에서 문화와 예술의 한 풍지로서 동양풍, 동양학이었던 것입니다. 쿠덴이라는 학자는 오리엔탈리즘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유럽과 서양에 의해서 발견되고 기록되고 서술되고 정의되고 상상되고 생산되고 창안되어진 동양에 속하는 용어, 동양에 대한 서양인의 담론을 가리키는데 르네상스와 특히 18세기 이래 축적되어 온 문학적, 사회학적, 자연과학적, 역사적, 언어학적, 문헌학적, 정치적 이런 등등의 거대한 집성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성립시키는 주체가 동양이 아닌 서양이라는 점입니다. 이 개념에서 동양은 객처요 타자로서 주체에 의해서 관찰되고 탐구되고 정의되는 수동적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엄청나게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오리엔트 그 자체가 지형학적 의미가 벌써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들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위의 정의에서 본 것처럼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의 동양에 대한 단순한 관점이나 태도일 수도 있겠지만 보다 구체적인 담론일 수도 있고 특수한 예술적인 취향일 수도 있고 고도로 전문적인 학술 연구나 기록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서양인이 동양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나타내는 반응의 총체인 셈입니다. 셋째로 오리엔탈리즘의 발생 시기의 문제인데 쿠덴은 담론으로서의 오리엔탈리즘은 1312년 비엔느 교회 협의회가 옥스퍼드, 파리, 아비뇽, 살라망카 대학에 아라비아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시르아어 연서 강좌를 개설하기로 했던 결정과 함께 정식으로 존재했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포괄적인 개념, 즉 하나의 문화적 전통으로서의 오리엔탈리즘 기원의 역사는 동서양 교섭사의 기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서양사에서 볼 때 고대 그리스, 로마로까지 거듭될 수 있고 그 후 중세, 르네상스, 그리고 근대, 현대에 이르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리엔탈리즘 용어가 실제로 생겨난 것은 훨씬 뒤의 일입니다. 클라크란 사람은 그것이 1830년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이래 여러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동양학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장르의 낭만적 환상문학이나 어떤 장르의 이국적 그림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는가 하면 최근에는
서구 제국주의의 산물로서 동양에 대한 어떤 종교의 이데올로기적 한계를 설정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후자의 경우 사이드가 설정하는 개념과 비슷합니다. 사이드는 사실 팔레스타인 사람으로 1935년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 점령당하자 그는 이집트, 레바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후 미국으로 건너가 교육을 받고 1963년 이래 미국의 명문 컬럼비아 대학에서 교수가 되어서 영문학과 비교문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78년에 출판된 그의 오리엔탈리즘 책에서 오리엔탈리즘이란 용어를 서양이 동양을 재현하는 방식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오리엔탈리즘이란 서양인의 경험 속에서 동양의 특수한 위치에 근거하여 동양에 관계하는 방식이며 그 목적은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고 동양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기 위한 서양의 스타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사이드의 관심의 초점은 사실 동양 중에서도 주로 중동의 이슬람 세계입니다. 그가 주장한 논의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오리엔탈리즘이 객관적이고 공평무사하고 다소 비교적인 분야로 전해지고 있지만 사실은 서양의 동양에 대한 정치적 목적에 봉사하는 기능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치적 목적이란 다름 아닌 서양이 동양을 이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배하고 조정하고 통합하고자 하는 일정한 의지나 의도를 내포하는 제국주의적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오리엔탈리즘이 서양이 동양이라는 상대적인 타자 이미지를 설정함으로써 서양 스스로의 자아 이미지를 정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사이드는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 자아 정책설을 구축하는 데는 상대자, 즉 타자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이 아랍인들과 이슬람 문화를 허식적으로 설명하는 오류에 빠지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동양은 과학이나 예술, 상업에 있어서 인간 진보의 본류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즉 그것의 관능성, 전제적 경향, 도착적 심리, 부정확한 습관, 후진성 등이 모두 동양적 특징을 정의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나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개념에 대한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드 이후에 나온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여러 논의들 중에는 사이드의 관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비판적 견해 또한 적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이드 이후 오리엔탈리즘은 오랜 옛날부터 서양 인도인 뇌리에 지배해왔던 관념으로 소위 빛은 동양에서 엑스 오리엔테 룩스라고 하는 표가 시사하는 바처럼 서양인들이 동양을 빛으로 상징되는 진리와 지혜의 근원이며 그 발상지로 생각하면서 동양에 대해서 일종의 구도적 동경심을 갖는 태도이며 동양을 유토피아 또는 이상국으로 생각했던 관념이며 흠모와 존경을 보이며 그것을 배우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관념과 태도를 의미하는 긍정적 오리엔탈리즘 개념도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한번 오리엔탈리즘을 점검해 볼 필요를 느낍니다. 과거에 오리엔탈리즘을 생육시킨 요인들이 근래에 와서는 거의 사라지고 없는 오늘날의 서구 세계에 오리엔탈리즘의 생명은 여전히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 서양의 동양에 대해서 행사했던 제국주의가 거의 사라지고 문화적, 경제적 헤게모니조차도 도전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오리엔탈리즘은 비록 변형되었지만 살아있음을 암시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이전보다 더욱 활발하게 번성하면서 서구 문화에 많은 여러 양상의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승수 학문의 영역과 공공적이고 개인적인 관심 영역 할 것 없이 서양에 있어서 동양은 여전히 관심과 호기심의 대상으로서 문화적 비평과 영감의 강력한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의 이러한 경향은 그것이 오늘의 다른 주요 저작 담론들과도 어떤 흥미로운 관련성을 유축해 하는데 특히 그것은 많은 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과도 제휴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은 문화적 다원주의와 상대주의 개념과 함께 모더니즘의 중심적 신화들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배제되었던 인식론이나 숨겨진 어떤 역사의 복원을 주창하는 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오리엔탈리즘은 사실상 오랫동안 지배적인 유럽의 인식론적 질서에 도전해왔습니다. 특히 지식을 합리적 요구와 입증에 근거를 두고자 하는 보편적, 문화 중립적인 토대를 세우는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그것은 현대 서구 문화의 특수한 가치관뿐 아니라 이들 가치관이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이라고 하는
가설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 시대를 새로운 축의 시대로 보기도 합니다. 즉 그것은 유럽의 계몽운동과 관련된 거대한 보편적 기획이 이제 종말을 맞으면서 전 지구적 힘의 받침점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현상에 주목합니다.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지리 정치적 초점이 이행하고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중국과 인도가 다시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하는 등 이러한 현상들은 동양의 위대한 문명이 다시 부흥의 과정에 접어들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인류는 유럽과 비유럽, 유대인과 아랍인 등의 이분법적 경계를 해체하고 드넓은 바다와 같은 세계에서 서로 섞이고 나누는 인류 공동체의 비전을 구현해야 한다. 감사합니다.